한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쌍두인가요? 또 다른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자고 있는 게 아니로군요. 죽었습니다. 살해됐네요, 이 남자. 청부살인을 위한 예비살인을 위해 청소부로 변장했던 겁니다. 마침내 저격 준비를 끝낸 킬러가 강원경 조준선 위에 목표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목표까지의 거리가 3815m라뇨.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킬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립니다. 총알이 발사되고 몇 초 후 3815m 밖에 서 있던 목표는 머리를 맞고 즉사합니다. 영국 스카이 방송사가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원작 소설을 새롭게 각색한 드라마 자칼의 날입니다. 자칼의 날은 영국 소설가이자 평론가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1971년 발표한 첫 번째 장편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에드가 알렌 포우상을 수상합니다. 이 소설은 이후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청부살인업자의 전형을 확립해버리는데요. 독신 백인 남성, 고학력의 다국어 가능, 여러 개의 위장신분, 해외여행이 잦은 사업가, 의뢰비는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입금, 격투기 마스터, 장거리에 특화된 저격, 암살 등의 특징입니다. 인기에 힘입어서 소설이 나온 지 2년 후인 1973년과 1997년 두 차례 영화로 제작됩니다. 2024년 영국 스카이 채널에서 10부작 드라마로 부활합니다. 세 작품의 제작 시기가 무려 50년에 걸쳐 있는 만큼 작품별로 많이 다른데요. 세 가지 작품들이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에 개봉한 자칼의 날은 프레드 진네만 감독이 연출하고 에드워드 폭스가 자칼을 연기했습니다. 로저 무어, 마이클 케인, 잭 니콜슨,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칼 후보에 올랐고 로버트 쇼는 이 배역을 얻으려고 로비까지 하는 수고를 했지만 진네만 감독이 무명의 배우가 연기해야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다며 에드워드 폭스로 낙점합니다. 우리에겐 낯선 배우지만 영국 아카데미상 나무조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은 평타에 그쳤지만 소설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연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1962년 8월 22일에 실제 일어났던 드골 암살 미수 사건을 보여주며 막을 올립니다. 프랑스 구구단체 OAS 암살단이 드골 대통령 부부의 차에 7초 동안 무려 140발의 총알을 퍼붓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공항에 도착합니다. 암살을 지휘한 바스티엔 티리레온 총살당하고 OAS 잔당들은 국외로 피신한 후에 드골 대통령 암살을 위해 무려 50만 불을 주고 자칼을 고용합니다. 국내 자장면 가격이 150원, 지금은 8,000원으로 53배 올랐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2,650만 불, 현재 원화로 약 370원 정도네요. 이 정도면 프랑스 대통령 암살 대가로는 싸 보이는데요. 인플레에 따라 이후 작품에서의 청부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자칼은 맞춤형 저격총을 제작한 후에 프랑스에 잠입합니다. 이때 OAS는 영국 고위 관리에게 정보를 붙인 후 미인계를 사용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자칼에게 알려주죠. 자칼은 상이용사로 미장해서 저격 장소로 이동한 후에 목발 속에 숨겨온 소총으로 드골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하지만 드골이 비주를 하기 위해 얼굴을 숙이면서 빗나갑니다. 르벨 형사와 피에르 발레미가 자칼이 숨어있는 집 안으로 뛰어들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르벨 형사는 발레미가 떨어뜨린 맷 49 기관단총으로 자칼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죠. 진네만 감독은 암살 준비 과정과 경찰의 추적 상황을 번갈아 보여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요. 이러한 편집 방식은 1997년 영화와 2024년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과 비교해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사가 느리고 어렵습니다. 자료 공유가 안되고 각 수사기관의 공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청부살인업자들의 전성시는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네요. 수사관들이 자칼의 정체를 찰스 칼스롭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재밌는데요.
자칼이 프랑스어로는 샤칼인데 찰스의 앞글자 3개와 칼스롭의 앞글자 3개를 합치면 자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찰스 칼스롭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요. 자칼의 신원은 영원히 미상으로 남은 채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1997년 영화 자칼은 제목을 정하는 과정부터 험난했습니다. 원작자 포사이스가 소설을 원작으로 표시 못하게 하는 바람에 1973년 영화 자칼의 날을 원작으로 표시하는데 이마저도 진네만 감독이 제목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자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원래 리처드 기어가 자칼, 브루스 윌리스가 멀핀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 기어가 거절해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1973년작의 리메이크판이라고는 했지만 황당한 각색으로 아예 다른 작품이 되버리고 맙니다. 원작의 드골 암살 사건이 빠진 건 그렇다고 쳐도 러시아 마피아 보스 동생이 FBI와 러시아 내무부의 합동작전으로 사망하자 복수를 위해 자칼을 고용한다는 설정은 선을 좀 시게 넘었죠. 마피아 보스가 자칼에게 건네는 암살 목표도 어이가 없습니다. 동생 암살의 책임을 왜 대통령 영부인에게 묻냐고요. 직접 죽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자칼은 암살 청구 대가료 7천만 불을 요구하는데요. 24년 만에 14배가 오른 셈입니다. FBI는 자칼을 잡기 위해 복역 중인 데클란 멀핀을 풀어주고 멀핀은 또 애인이었던 이사벨라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사벨라가 전해주는 정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고 뭐가 달라 보였다 이 정도죠. 이쯤 되면 FBI와 러시아 내무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자칼도 전설적인 킬러의 명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저격용 총을 거치대가 달린 원격 조종 기관포로 주문하다니요. 이게 저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테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칼이 들고 있는 총알을 한번 보십시오. 20mm 기관포탄으로 보이는데 F-15나 F-16 같은 전투기나 대물 저격소총에 들어가는 녀석이거든요. 사진 속 권총 탄환과 비교해보면 이건 총알이 아니라 대포알입니다. 제일 왼쪽이 2구경, 그 다음이 9mm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용 탄환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mm 기관포탄에 사람이 맞으면 관통이 아니라 아예 폭발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원작 따위는 개무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각색이 이렇게 엉망이었는데도 당대의 스타들 티켓 파워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화끈한 액션 때문이었는지 제작비의 2배 이상을 벌어들이거든요. 흥행 성적과 좋은 영화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드라마 자칼의 날은 2024년 11월 영국 스카이 채널에서 총 10부작으로 제작했으며 시즌 1이 끝난 후에 시즌 2 제작도 확정됐습니다. 미드 왕좌의 게임 덱스터의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했던 브라이언 커크 감독은 원작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즌 1을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자칼은 신비한 동물사전의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맡았습니다. 이 배우의 프로필을 생각해보면 좀 의외인데요. 6개월간 액션 훈련도 받고 킬러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범죄 심리학 서적까지 읽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원작의 르벨 형사는 MI6 여성요원 비앙카로 바뀌었는데 가정사 문제가 걸리더군요. 수사 과정에 좀 더 집중하는 연출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총 10부작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보죠. 1화에서는 자칼이 독일의 거물 정치인을 저격하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정치인의 아들을 부상시킵니다.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타겟이 방문하는 순간 자칼이 3815m 거리의 저격에 성공합니다. MI6 요원 비앙카는 저격수의 저격총 재원과 모양을 추리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최장거리 저격은 2023년 11월 1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58세의 야치슬라프 코발스키가 대물소총으로 3.8km 거리 밖에 있는 러시아군 장교를 사살한 기록입니다. 비앙카는 저격총 제작자의 친척을 압박해서 자칼의 신원을 추적합니다. IT 업계 거물 룰레 닥 찰스, 즉 UDC가 이버 출시를 발표하자
이를 우려한 경쟁업체 대표는 대행인을 내세워서 자칼에게 암살을 청구합니다. 이때 자칼은 청부금으로 무려 1억 달러를 요청합니다. 자칼은 자신을 모욕하고 청부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정치인 아들을 암살하고요. 자칼의 아내 누리아는 자칼의 출장 중에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하고 병합합니다. 비앙카는 자칼의 신원이 영국군 저격수 알렉산더 더간임을 알아내지만 아프간에서 폭사한 것으로 알려진 더간의 행보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합니다. 비앙카의 정보원은 배신 사실이 밝혀져 살해당하고 비앙카의 가족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앙카는 가족과 별거하게 됩니다. 자칼은 총기 제작자 노만과 만나서 저격용 소총을 제작합니다. 이 총은 1973년 오리지널 영화에 등장한 총과 아주 흡사하며 시험 사격 장면은 오리지널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보입니다. 비앙카 팀은 노만을 습격해서 살해하고 자칼은 부상을 입은 채 도망칩니다. 자칼은 저격 장소인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이동합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으로 변장해서 비행기 탑승에 성공한 자칼은 행사장에 침투하기 위해 개인 행사장 스텝을 유혹합니다. 자칼은 행사장 전날 콘서트에 입장한 후 지붕에서 잠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집에서는 누리아의 오빠가 자칼이 숨긴 돈을 꺼내가는데 이러한 탐욕은 더 큰 비극을 예고합니다. 자칼의 UDC 저격은 예기치 않은 다른 암살자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8화에서는 자칼의 영국군 시절 모습이 소개됩니다. 더간은 실수로 무고한 현지인들을 몰살한 후 증거를 없애는 팀원들을 보고 환멸을 느낀 나머지 관축수만 남긴 채 나머지 팀원들을 폭사시킵니다. 더간과 관축수는 작전 중 사망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본격적인 킬러의 세계로 뛰어들죠. 누리아의 오빠는 현지 깡패와 약속을 한 사실을 고백하고 자칼은 깡패를 원거리에서 저격해서 경솔한 처남에게 경고합니다. 자칼은 UDC가 매일 바다 수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km 이상 떨어진 바다 위 보트에서 저격에 성공합니다. 비앙카는 스페인에서 발생한 깡패 저격 사건이 자칼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자칼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UDC 암살 의뢰자들은 자칼과 대행인을 제거하려 암살자들을 보내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대행인은 도주와 동시에 자칼에게 청부 의뢰자의 배신을 알립니다. 자칼은 집에서 비앙카 일행을 몰살시키고 대행인과 다시 만납니다. 대행인은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청부자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시즌2는 약속을 위반한 청부 의뢰자들과 자칼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MI6의 새로운 요원이 자칼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자칼의 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디 레드메인의 자칼 연기입니다. 냉철하면서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주변에 녹아드는 자칼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자칼의 저격 장면 연출과 저격총 제작 과정, 자칼과 추격팀과의 대결 장면을 비롯한 액션 연출은 다소 느슨했던 오리지널 영화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더간이 청부살인업자로 변신하는 계기도 충분히 시기적절하게 표현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드골 암살 장면을 빼버린 것은 좀 아쉽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젊은 시청자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누리아와 그녀의 가족이 자칼의 정체를 알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장면은 자칼의 캐릭터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극의 흐름을 번번이 방해하고 긴장감만 떨어뜨립니다. 만화 고르고 13에서 토고가 매번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암살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액션이 코미디가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드라마는 루크 제닝스의 원작 소설을 드라마화한 킬링 리브를 연상케 하는데요. 킬러 빌라넬과 MI5 이브 요원과의 추격전을 다룬 원작 소설은 3권, 드라마는 시즌4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즌2까지 봤는데 호적수였던 이브와 빌라넬은 어느 순간 서로에게 끌리는 동반자로 변모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007 시리즈도 비슷하지만 주인공이 군대 출신의 훈련된 킬러이고 첩보 조직의 추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 시리즈와 가장 유사한 느낌입니다. 매체는 다르지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킬러가 청부를 받고 기발한 방식으로
암살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사이토 다카오의 고르고 13이 가장 흡사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자칼의 날은 단순한 원작 리메이크를 넘어서 시대와 기술 변화에 따른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작품입니다. 순둥이 같았던 연기파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그동안의 이미지를 깨고 냉철한 킬러 연기를 보이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청부를 의뢰한 조직의 배신으로 수세에 몰린 자칼이 새로운 시즌에서 어떻게 배신의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 흥미롭고, 비앙카의 뒤를 이어서 자칼을 추적할 새로운 수사관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즌 1의 경우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북마전 평점은 5점 만점에 3.8점입니다.